자, 계속해서 작용에 따른 분류 보겠습니다. 여러분 권리를 이렇게 내용에 따른 분류하고 작용에 따른 분류는 그냥 왼쪽에서 쳐다봤냐 오른쪽에서 쳐다봤냐 그렇게 분류하는 겁니다. 왼쪽에서 쳐다봤더니 인재가사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서 봤더니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배권은 뭐냐면 직접 지배하는 권리죠. 셋째 줄,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밑줄 직접 지배하는 거. 물권 같은 게 지배권이죠. 이렇게 재산권 들어가는 것 중에서 물권이나 지식재산권은 지배권인데, 인격권은 또 지배권이죠. 자기가 자기 몸을 직접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지배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 지배권에 대해서 제3자가 침해하잖아요. 그럼 불법행위가 됩니다. 불법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그 750조가 불법 손해배상하는 조문이고요. 두 번째는 걔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땅 주인인데 내 땅을 누가 깔고 앉으면 나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그 침해 상태 배제할 권리,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지배권은 불법행위가 된다,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가라로 나와 있는 213, 214조가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그 조문들입니다. 자, 시험은 지배권은 나온 적이 없고요. 우리 시험에는 청구권과 형성권만 시험에 나왔죠. 청구권은요, 채권하고 비슷한 건데요. 채권이 급부 요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청구권도 급부 청구권이에요. 청구권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청구권은 채권적 조건만 있는 게 아니라 셋째 줄을 보시면 채권서 나오는 게 보통이지만 뭐도 있다고요? 물권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가족권으로 나온다. 밑줄 쳐놓으세요. 청구권은 채권적 조건도 있다. 그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건 물권 청구권이잖아요. 상속회복 청구권은 가족법상 청구권이고, 부양 청구권도 가족법상 청구권이고, 부부 동거 청구권도 가족법상에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채권서만 나오는 게, 불법 손배라든가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채권 청구권인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온다. 그 지문 하나만 알아두세요. 그 지문. 채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온다. 자, 형성권 별표. 시험은 이것만 나오죠. 형성권, 형성이 뭐냐면 발생, 변경, 소멸을 줄여서 형성이라 그래요. 일방적 의사표시, 그걸 형성권 행사라 그러죠.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그럽니다. 자, 조심하실 거. 원래 형성권은요, 권리자 의사표시만으로 발생하는 게 이게 원칙인데요. 재판상 행사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우셔야 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외울 게 있습니다. 표로 정리해놨죠? 그럼 어떤 게 양이 적어요? 밑에 게 적죠? 그래서 밑에 걸 외우겠습니다. 밑에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재판상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상 동그라미하고 형성권 동그라미. 판결을 들고 와야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재판상 형성권. 위에 건 그냥 원칙적 형성권이라고 그럽니다.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그 위에 거 보시면 여러분, 뭐 동의한다. 그냥 동의하시면 돼요. 재판 필요 없습니다. 취소한다, 해지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펜, 약혼 해지 있잖아. 내가 약혼했는데 일정한 경우는 약혼 해지할 수 있거든. 법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상속포기도 법원에 갔거든요.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하는데 신고는 재판이 아니에요. 재판이 아니니까 이 두 가지는 뭐라고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됩니다. 법원에 신고하는 건 법원의 재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재판상 형성권 6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부터 외울게요. 지금까지 맨날 시험에 나왔던 이거라 그랬죠. 자, 해볼게요. 가비라는 친구가 은행에 빚을 진 게 좀 있어요. 신용으로 돈을 빌렸는데 내가 돈을 못 갚아도 은행이 나를 압류하려고 그래요. 압류하려 할 수 있죠. 그럼 압류하기 전에 뭐 하셔야 됩니까? 재산을 빼돌릴 수 있죠. 그렇죠? 얘한테 파는 거죠. 혹시 입문 강의 때 들으셨던 분 기억나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 보고? 이게 압류 재산 집을 빼돌리잖아. 실제 파는 건 아니거든. 가장매매라 그러잖아. 가짜로 매매 계약서를 쓰고 얘한테 등기 넘겨주는 거죠. 얘를 매수인들 해가지고. 그럼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민법 총칙에서 가짜니까 108조 허위 표시다. 그래서 무효라 그랬죠. 가짜니까 없는 거니까 꾸민 거잖아. 무효라 그랬잖아. 근데 이거 민총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이거 주장 안 해요. 여러분이 국민은행 여신 대출하시는 담당 직원이라면 이거 주장 안 해. 이렇게 하는 직원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은 항상 어떤 권리가 민법에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 어디에 있냐면은 이걸 저쪽 가서 채권 총론에 가시면 어떤 권리가 있냐면 채권지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그걸 행사합니다. 권리가 여러 군데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때릴 수도 있고 왼손으로 때릴 수도 있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거 안 하고 보통 뭐 하냐면 이거예요. A 입장에서는 얘가 채무자잖아요. 은행 입장에서 얘가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는요, 채무자가 재산 빼돌리는 거 있잖아. 이걸 취소해달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그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요걸 행사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어떻게 행사하냐면 재판을 두 번 하는 거야. 하나는 뭐 하냐면 얘한테 대출금 갚아라 소송하고,
내가 좀 개털이잖아. 다 빼돌려놨잖아. 이 빼돌린 재산 돌려놔라 소송을 또 해요. 그 소송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이 재산 빼돌린 걸 사행이라 그러거든. 사기쳐서 해친다 그래서 사행이라 그래.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합니다. 반드시 채권자 취소권은 뭐로 주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자는 원래 뭐로 주장하셔야 된다고? 소송을 통해서 하셔야 돼. 재판을 2개 한다니까. 법무사 전문이에요. 이렇게 법무사가 하는 게 전문이에요. 써달라 그러면 써줘. 피고를 누구로 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한테 빚진 사람 얘를 피고로 삼을까? 아니면 현재 재산 갖고 있는 얘를 피고로 삼을까? 얘를 피고로 삼아. 얘를 피고로 삼아가지고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재산을 온상히 회복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소송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기잖아? 그러면 법원이 이걸 취소하고 소송을 돌려줘. 그런데 그 다음에 집행 들어가면 되겠죠? 이건 채권 취소권회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 이거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반드시 뭘 통해서 해야 한다고? 재판을 통해서. 판결만 받아와야 됩니다. 판결만. 우리 법원에 하도 우리나라 재산을 빼돌리거든. 안 빼돌려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잖아. 다 빼돌려. 그러니까 이게 절반이야. 요 소송이. 여기 절반이 여기 절반이야. 그래서 변호사 중에 대단하신 변호사,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증보험 고문 변호사, 담당 변호사야. 보증보험 어떤 때 생각해봐. 보증보험은 내가 보증보험에서 보증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받고 내가 대신 갚아주거든. 그리고 채무자한테 그 보증서준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되게 회수하러 가면 그 사람들 재산이 있을까? 다 빼돌렸을까? 다 빼돌렸지. 그래서 맨날 그분이 하는 소송이 뭐냐면 그 빼돌린 재산 돌려는 요 소송이야. 그래서 이 양반이 3년 동안에 3,000건 했다든가 해가지고 나중에 책을 2권을 쓰셨어. 자기가 소송이 있잖아. 그걸 해가지고 요건 10만 원짜리 책을 2권을 썼다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 인정이 되고 안 되는지를 다 이만큼 2권을 썼다니까. 그게 이제 실무야. 지가 했던 소송을 다 써놨어. 대단하시더라고. 이만한 책이 한 권당 10만 원이야. 10만 원. 2권 20만 원인데 나는 그것보다 놀란 게 3년에 3,000건 했다는 게 놀랬다. 다 빼린다는 소리지. 다 빼돌리는 소리지. 1년에 1,000건씩 했대. 그 소송을 자기가. 그 법원에 가시면 그것만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또 있어. 이해되셨죠? 반드시 뭘로 하셔야 한다, 이 권리는? 요걸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됐죠? 여러분 혼인했잖아요. 그럼 혼인 취소할 수 있거든? 물어볼게. 혼인 취소 사유가 있어. 사기당한 것 같아. 사기혼인 같아. 취소할 수 있거든? 남편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야. 법원에 뛰어가야 될까? 법원에 뛰어가가지고 취소 심판 받아야 돼. 판사가 취소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재판상 이혼을 내비두고 친생 부인은 뭐냐면 내가 정식 부인에서 난 자식이 있잖아. 내가 결혼하고 그 정식 부인이 애를 낳으면은 내 자식으로 추정이 되거든. 친생 추정이라 그래요. 근데 커가는데 나를 안 닮은 것 같아, 걔가. 그럴 수 있잖아. 장동건이를 닮았어. 나를 닮아야 되는데. 이걸 좋아해야 되는지 싫어야 되는지. 너무 이쁜 거야, 우리가. 근데 자꾸 아빠를 안 닮았다고 그러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럼 머리법에서 갑자기 내 새끼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친생 부인이야. 친생 부인도 너는 내가 유전자 검사해서 내 새끼가 아니다. 말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가지고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돼. 소를.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너는 중요한 문제잖아.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입양 취소도 마찬가지야. 입양했는데 입양 취소, 그걸 걔한테 취소하면 되겠어. 판결을 받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재판상 이혼하고 재판상 파양 열 필요가 없냐면 재판상 이혼은요 그 단어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왜? 재판으로 하려면 이혼하는 방법은 2가지야. 합의보면 이혼할 수 있죠. 협의 이혼이라 그래. 협의 이혼은 재판 안 하죠. 법원에 가서 확인만 받으면 돼.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양육자 누구로 정했냐 확인 받으면 4주 뒤에 뵙겠습니다 하잖아. 그게 협의 이혼이거든. 근데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뭐 하는 거지? 이혼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죠? 당연히 재판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이나 재판상 파양은 애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6가지가 크게 이제 재판으로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절대 재판상 이혼이나 파양 시험 물어본 적 맨날 시험에 나오는 건요. 10번에 9번은 채권자 취소권이야. 10번에 9번은 채권자 취소권이고 왜냐면 이 중에 재산법은 이거 하나뿐이 없잖아. 나머지 다 가족법이잖아.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채권자 취소고 하나 더 나오는 게 혼인 취소나 친생 부인입니다. 그 정도 나오는 거 나머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얘들은 뭐 하라고? 반드시 뭘 통해서 하시라고? 소송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통해서. 자, 참고는 시험에 나옵니다. 참고는 뭐냐면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우리 형성권 중에 여러분 그 우리도 마찬가지 표에도 보자. 형성권이라는 이름 보통 하나도 없죠. 형성권인데 형성권의 이름을 명찰 형성권이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밑에 그 판례도 보면은 다 청구권으로 돼 있거든.
무슨 청구, 분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형질은 다 뭐라고? 형성권입니다.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 중개살 때 이렇게 외웠대. 매분 소중. 매수 청구, 분할 청구, 소멸 청구, 중이지만은 증감 청구 이런 것들 다 뭐다? 형성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은 뭐냐면 내가 공유자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먼저 재산이 뭐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이런 큰 땅을 큰 오빠하고 작은 오빠하고 나 셋이 나눠 갖고 있었어. 나는 지분이 7분의 1뿐이 안 돼요. 조그만 소수 지분이잖아. 근데 나는 이걸 그냥 나누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나누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공유물 나누자고 분할을 청구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소수 지분이잖아. 과반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얘가 나누자 그래도 이 사람들 그 말을 따라야 되냐는 거야. 어떻게 될 것 같아?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얘가 나누자 그러잖아. 그러면 분할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바로 권리의무가 바로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나눠야 돼. 무조건. 그 나누는 것도 협의가 안 되잖아. 그럼 법원이 나눠줘. 이해되셨죠? 분할 청구권은 분할하자 그러면 분할해야 됩니다. 거절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 형성권이야. 분할 청구권. 지상물 사라 그러면 사야 된다니까.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내가 남은 땅 빌렸는데 우리 계약법이 나오거든. 남은 땅 빌렸어.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기간이 끝났어요. 임대인한테 갱신을 청구해도 임대인이 거절하잖아. 그럼 임대인한테 이 건물을 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땅 주인 임대인이 사기 싫어도 사야 돼. 왜? 매수 조건 무슨 권리라고? 형성권이라니까. 사기 싫어도 사야 됩니다. 다 그런 거야. 증감 올려달라 그러잖아. 그럼 싫어도 올라가는 거야. 소멸을 청구하면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다 볼 필요 없고 다 무슨 매수, 무슨 증감, 무슨 소멸, 무슨 청구는 분할은 다 뭐라고 여러분? 형성권입니다. 이름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행정법 시간에 많이 나오잖아. 이름에 속으면 안 돼. 이름은 허가지만 특허인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이름은 청구권이면 얘는 다 뭐라고? 형성권인데 여러분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위에 봐봐. 위에 표에서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는 걸까? 재판 생사해야 될까? 원칙적 형성권이야.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 꼭 재판할 필요 없어. 재판해야 되는 건 6개만 외우라 그랬잖아. 나머지는 다 뭐라고? 그냥 전화 걸면 돼요. 까똑 하시면 돼. 전화 걸어가지고 공유를 분할하자 그렇게 말하시면 돼. 재판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에 있는 그 숫자줄에 있는 재판 생성권은 반드시 판결을 들고 와야 됩니다. 판사한테 판결을 들고 와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항변권은 청구권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청구권의 작용을 죄송합니다. 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작용 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 끝에 작용 저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시적으로 저지하면 일시적 항변권이라고 그러고 영구적으로 저지하면 영구적 항변권이라고 그래. 이건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용어를 좀 우리 시험법에 아닌 것도 있어가지고.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채권자거든요. 채권자인데 돈 받을 게 있어요. 그렇죠? 얘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고 내가 보증을 섰어요. 여러분 보증은 누구랑 쓰는 거지? 얘랑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채권자랑. 이해되셨죠? 그럼 이 어떤 보증의 내용이 뭐냐면 얘가 돈 받을 걸 내가 책임지겠다는 소리거든. 이걸 우리가 주채권 또는 주채무라 그래. 주채무, 주채권. 얘는 보증채무라 그러죠. A 입장에서는 보증채무, A 입장에서는 보증채권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5월 1일 날 1억 원 갚을 거 있을 때 이 보증 쓴 거야 내가. 물어볼게. 5월 1일 날짜가 됐어. 그러면 채권자는 누구한테 돈 먼저 달라 그래야 돼? 채무자한테, 주채무자한테 먼저 달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보증인한테 먼저 달라 할수 없을까? 이게 포인트야. 뭐냐면 5월 1일 날짜가 됐을 때 주채무자한테 달라고 한 다음에 얘한테 못 받으면 얘한테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얘한테 받아낼 수 있냐는 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항상 말하지만 저 상식으로 생각해봐. 상식이 나랑 내 생각에 맞으면 법하고 맞으면 외울 필요 없잖아. 뭐 법이 뭐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되지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어떨 것 같아 이런 느낌. 우리 생각할 때는 얘한테 먼저 가야 할 것 같잖아. 이 상식이 좀 어긋나는 거야. 얘한테 먼저 가도 돼. 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면 그게 이런 게 외워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상식이 어긋나는 거잖아. 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1억 달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봐. 여러분 보증인이라면 1억 달라면 1억 줘야 돼? 그건 아니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을한테 가봤냐고 물어볼 수 있어. 너 을한테 갔냐? 을한테 안 가고 나한테 온 거야?
기분 나쁘잖아. 얘가 갚으면 나는 갚을 필요 없는데 갚지도 않고 할 수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최고 항변이라 그래. 최고 항변. 최고 항변. 최고가 뭐예요? 그러면 독초. 얘한테 가서 먼저 돈 달라고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 그 항변하잖아. 얘가 방패야, 방패. 방패라면 항변권은 방패입니다. 다시 가서 이제 뭐 하셔야 돼? 돈 달라고 최고해야 돼. 그것도 의리 안 주네. 다시 왔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뭐 말할까? 돈 달라고 돈이 안 주더라는 거야. 그럼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머니 뒤져봤냐는 거야. 이해되죠? 그걸 유시험을 검색이라 그래. 이해되죠? 다시 가야 돼. 주머니 뒤져봐야 돼. 검색. 했는데 돈이 개털이네. 하나도 없네. 그잖아. 다시 와서 뭐라 그래? 야 왔는데 주머니 한 푼도 재산이 한 푼도 없다. 네가 달라는 거야. 더 이상 방패가 있을 거야. 이제 방패가 없어. 항변권 딱 두 개만 인정하거든. 뭐? 최고 항변권, 검색 항변권. 자 봐봐. 그럼 이 항변권 어떤 효력이 미쳤어요? 자기가 이때 갚아야 할 돈을 여기까지 연기시켰잖아. 원래는 처음에 청구할 때 갚아야 할 돈을 항변권 행사로 2번 연기시켰잖아. 이해되셨죠? 그 연기적 항변권이라 이런 걸 보고 읽어볼게. 그래서 둘째 줄 일시적으로 지어진 연기적 항변권 바로 하나 있죠. 보증인은 무슨 항변권? 최고 검색 항변 이런 것들이죠. 동시 항변권은 동시에 이행하자고 그때까지 자기 책임을 거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계약법을 탈게요. 그게 연기적 항변권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냐면 여러분 자 칠판 봐보세요. 아버님 돌아가셨어. 상속이 개시되잖아. 근데 아버지 재산이 보니까 2억 정도 아버지 재산 되는 거 파악이 됐는데 아버지 빚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빚도 다 상속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법원에 뭐가 붙이면 되냐면 다 그렇게 해. 어떻게 하냐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갚겠다. 그걸 우리가 한정승인이라고 그래. 상속의 한정승인. 그래서 그 나와 있죠. 상속의 한정승인. 이거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죠. 영원히 안 갚아도 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보통 자식하고 배우자가 공동상속하잖아. 아버지가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면 최근에도 나왔잖아. 자식들은 상속을 포기합니다. 하나도 안 받으면 그럼 엄마 혼자 다 받거든. 엄마는 한정승인합니다. 항상 그렇게 나머지 사람 다 포기하고 한 사람 뭐 하면 되는 거야? 한정승인. 왜냐면 내가 다 포기하잖아. 그러면 그 상속권이 우리 저 뒤에 삼촌들 사촌까지 넘어간다고. 일이 또 복잡해져. 다 도장 받아봐야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대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한 사람은 한정승인하면 돼. 그렇게 하죠 보통. 그 안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빚 다 단순 승인하면 다 갚아야 됩니다. 아 이거 영구장변. 우리 시험 뭐라고 나왔냐면은 우리 민법상 영구적 항변권이 존재한다 하죠. 한정승인. 연기적만 있는 거 아니야. 영구적도 있다는 게 우리 시험은 아니군요. 다른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 밖의 분류는 지금 안 합니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기세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넘기셔서 권리 충돌과 경합도 이번에 안 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안 한 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넘기시고 자, 시인의 측 좀 보겠습니다. 시인의 성실과 권리남용 금지원칙. 안 하는 건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안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인의 측과 권리남용 금지원칙 볼게요. 굉장히 이제 2조 나왔죠? 우리 조금 전에 1조 봤잖아. 그 다음 2조입니다. 조문은 2개입니다. 1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는 뭐에 따라 하라고요? 신의에 쫓아 성실. 이걸 신의 성실원칙. 신의 동그라미 성실 동그라미. 신의 성실에 신의 쫓아 성실하를 신의 성실원칙이라 그럽니다. 조문의 제목도 신의 성실이죠? 2항은 뭡니까 여러분? 권리는 남용하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라 그럽니다. 권리 남용 동그라미 못한다 동그라미.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네, 두 가지가 있죠. 뭐 연역 입법률 필요 없고요. 자, 법적 성격 좀 보시면 일반 조항이라 그러죠. 굉장히 애매하죠. 그리고 셋째죠. 103조와 더불어 대표 일반 조항, 또 재앙 조항, 킹 오브 조항, 또 백지 규정,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이죠. 추상적 판례가 그렇습니다. 추상적 규범이다. 결국 누가 결정하게 될까? 신의 측 위반인가 아닌가나? 마지막 줄 재판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판사가 결정하는 거죠. 자, 강행법규입니다. 그래서 위반하는 것은 주장 안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줍니다. 주장 안 하셔도 돼. 보통 우리가 변론 중이니까 주장하라 된다. 사실은 주장하라 그랬잖아. 근데 판사가 뭐래? 이건 법이니까 주장 안 해도 된대.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자, 칠판 봐보세요. 설명 맞춰봐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지금은 판교에서 분당 사는 사람 옛날에 분당 사람 서울 올라 그러면 판교에 톨게이트를 지나와야 돼. 그 당시에는 뭐 분당 수서관, 분당 내곡간 도로가 잘 안 뚫려가지고 톨게이트를 지나와야 한다니까. 근데 문제는 톨게이트는 톨비를 내야 되잖아. 짜증이 나는 거야. 거기 인천에서 생겼죠?
영종도 사람들이 나오려면요, 그 다리를 지나는 그 톨비를 받아. 그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괜히 톨비를 내지 않았습니까? 톨비를 좀 깎아달라 때 안 깎아줘. 도로공사에서. 면제도 안 해준다 그랬어. 왜냐면 한두 푼이 아니잖아. 안 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분당사는 어떻게 했냐면요, 톨비를요 10원짜리 동전으로 내기 운동을 했어. 톨비를 뭘로 내겠다고? 10원짜리, 보통 우리 톨비를 뭘로 내니까 하이패스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10,000원짜리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지표로 내잖아. 근데 10원짜리 내는데 10원짜리도 차를 들고 거기 치기 시작하는 거야.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그때. 그래서 경찰서 뭐라고 하냐고 업무방해죄로 집어넣는다고 그랬거든. 그게 업무방해야?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야, 지금 말하면. 이게 좀 업무를 방해하는 거야? 10원은 돈 아니야? 그 앞에 돈 세면 안 돼? 이해되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법원에 온다 생각해봐. 이름 생겨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판사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게 10원짜리가 돈은 맞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신의 측에 맞냐는 거야. 사회생활을 그렇게 해도 되냐는 거야. 그게 신의 측이란 거거든. 신이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 믿음의 성실하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신이. 그럼 결국 누가 결정할까? 그런 것들은? 판사가 결정하는 거야. 판사가 봐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 신의 측 위반이 아닌 거고. 판사가 봐도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신의 측 위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백지규정이라고 그래. 알맹이가 없어. 판사한테 정권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일 많이 벌어져. 이런저런 일에서 신의 측 위반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그 세 알아서 일반 조항이다, 추상적 규범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런 거. 판사 마음에 안 들면 판사가 알아서 판단해 줍니다. 자, 넘기세요.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신의 측 기능 보는데요. 판례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차피 여관이 있잖아.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여관은 지금 잘 모르겠어.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서울역이나 고수면 앞에 여관에 밤에 자면요, 밤에 경찰이 임검을 나와요. 똑똑똑 해가지고 부신검은 나와. 그래서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러고 무슨 관계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불편하게. 그리고 신분증 내라고 그렇게 찍어본다고. 이게 그 지명수배 걸린 확인하고 그랬다고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땐 그랬어. 그래서 내가 서울역에 호텔에 자고 있다가 밤에 경찰입니다. 부신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준 거야. 알고 보니 강도야. 그 강도를 당한 거야. 그 강도를 당하고 1층에 내려갔더니 1층에 주인 아저씨 옆에서 자고 있는 거야. 그 주인 아저씨한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여관 주인 아저씨는 여관 사람들이 그날 제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카운터를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왜 거기 잠포 자고 앉았냐는 거야. 이해되셨죠? 여관 아저씨가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뭐 해달라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니까. 무슨 의무가 있냐는 거야. 여관 아저씨가 봐봐요. 여관 아저씨가요, 방 주고 방 깨끗이 청소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까지 있는 거 아니면 여관에 사람들 드나드는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거야? 판사가 있다 그랬어. 판사가 당했나 봐. 어디 있냐 그랬더니 신의 측에 있다 그랬어. 신의 측에. 그때 써먹는 거라니까. 눈에 보이는 성분 규정에는 없는데 그때 등장하는 신의 측이라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어디에 있다고? 신의 측에 있다는 거야. 유명한 사건입니다. 읽어볼까요? 그 중간에 밑줄 층만 볼게요.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과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자, 동그라미, 고객 안전 배려 보호, 이걸 우리가 안전 배려 의무라 그래. 그게 있대요. 이런 의무는 숙박객의 특성을 조례자 어디서 인정한다고? 신의치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래. 미쳐버립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다고? 신의 측에 있대. 그걸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다? 불안전, 제대로 못한 거죠? 졸았으니까. 불안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드나들 다 요즘에는 좀 뻑뻑해졌어. 드나들 때 옛날에 막 마음대로 드나들었잖아. 간병인도 뭐 제한도 없었잖아. 그래서 큰 아들, 30대 작은 아들 밤 11시도 드나고 그랬어. 옛날에 서울대병원을 가잖아. 밤 11시 반에도 올라간다니까? 올라가고 간호사 인사도 하고 들어가서 엄마도 보고 주무서 오고 그랬다니까. 막차 타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병원에 그걸 한 명으로 제한하더라고. 1층부터 막 하잖아. 한 명한테만 이걸 주는 거야. 패를 주고 기만 드나. 왜 그랬냐면은 그렇게 병원 드날다 병실이 털린 거야. 사람들이 병실에다가 이렇게 지갑을, 핸드폰이라든가 지갑을 내뺐다가 넣어놓은 거를 문을 안 잠겨 놓잖아. 그냥 넣어놓는다. 왜냐면 그걸 훔쳐간 사람이 옛날에 없었다고.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고 다니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털린 거라니까. 근데 털린 다음에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뭘 주장한 거야? 병원은 병실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를 주장한 거야.
최소한 관리 감독 못하면 자물쇠라도 줘야지 주장했더니 대법원이 그렇대. 그러니까 이제 병원이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한 거야? 제한하기 시작한 거야. 한 명으로 제한하고 밤에는 10시간 하면 한 명도 못 와. 이해되셨죠? 그래서 병원 간호사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이 판례를 먼저 제일 먼저 그 교육받은 판례가 이 판례야. 판례 2번. 환자가 병원 통원 치료 아닙니다. 입원 치료할 때는 진료만 잘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해서 간호나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책임을 지는 것이래. 따라서 병원은 병실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뭐는 하라고요? 입원 환자한테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정장치를 사물함을 제공하는 등으로 입원 환자의 휴대폰을 도난을 방지하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신의칙상 뭐가 있다? 보무가 있다. 신의칙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를 소홀히 해가지고 입원 환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입원 환자 병실에 무단 침입해서 입원 환자 휴대폰을 조치했다면 병원은 그러나 뭐한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되셨죠? 입원했을 때. 제가 이것 때문에 병원 사람 싸울 뻔했어. 왜 싸웠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간호사들은 안다 그랬잖아요. 간호사들은 항상 말해 좋아가지고 귀중품은요 거기 사물함 놓고 열쇠 잠그시고 아니면 간호사실에 보관하시라고 꼭 말을 한다고. 귀중품 어떤 거. 이게 뭐 병원에 사람들이 그 다음날 그 병원비 치르려고 시골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가 그날 밤에 털려고 막 그런다고.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걸 대비해서 밤에도 수납이 돼요. 응급실이 있잖아. 밤 12시에도 수납이 돼. 응급실에 가서 수납하시면 돼. 돈 내일까지 갖고 있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 말을 해. 이것 때문에. 근데 어떤 문제 생겼냐면은 중간에 MRI를 찍으러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듯이 MRI실을 안 했다가 핸드폰이나 이게 자석 있는 걸 들고 가면 안 돼. MRI가 자석이거든. 근데 그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그래서 MRI 기사 뭐라 그러냐면은 그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문 밖에 두라는 거야. 근데 문 밖에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다 핸드폰하고 지갑을 문 밖에 두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내가 말을 했지. 아니, 거기다 문 밖에 두다가 잃어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 잃어버리면 당신이 책임져서 말하니까 왜 자기가 책임지냐 이렇게 말을. 싸우자는 거야. 아니, 병원, 이거 판례를 읽어줘야 돼? 카톡으로 보내드릴까? 이렇게. 아니, 그걸 문 밖에 두면 안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문 밖에 두지 말고 문 안쪽에다 거기다 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거기 두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근데 가르쳐줬다니까. 근데 그전까지 잃어본 적이 없었던 거지. 잃어버렸을 때 일이 터지는 거지. 그럼 그때 이 판례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야. 과연 그런 의무가 있냐 없냐 생각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안에다 두더라고. 거기다 두시라고.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려다가 내가 카톡을 안 써가지고 보낼 줄 몰라가지고 못 보내줬어. 간호사들은 다 알아. 근데 그 기사님이 잘 모르시더라고. 간호사들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데, 도난사고 때문에. 언제부터 도난사고가 생기기 그전에는 없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근데 갑자기 액수가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도둑놈들이 끌기 시작한 거야, 병원을. 털면 막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힘들어졌습니다. 4번이 눈물 나는, 3번이 또 신문에 나왔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들어가는 인천에서 있었던 일이야. 미쳤어. 실제 사건, 이런 사건입니다.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요. 아파트 분양 받았을 때 이 아파트를 짓잖아. 앞에 산이 있었어. 이게 공동묘지가 있었어.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분양만 현장에서 사람들이 가봤어. 분양받은 사람들이 가본 거야. 어딘가 봤는데 이 공동묘지를 안 보이게 하려고 건설회사에서 여기다가 이따만 애가 철판을 세운 거야. 그래서 이 밑에서 보면 공동묘지가 안 보여. 교묘하게 딱 시선을 가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산도 있고 좋다 그래가지고 뭐 한 거야? 공동묘지 아파트 분양을 받은 거야, 이 사람들이. 이해됐죠? 언제 알게 될까? 입주했을 때. 입주해서 베란다문을 탁 열다 앞에 묘기에 탁 이렇게 있는 거 한 30기가. 그래서 어떤 일이면 먼저 입주한 사람들은요, 건설회사 바꿔줬어, 이렇게 막. 분양이 다 완전 분양이 안 됐거든. 그래가지고 안 보는 줄 바꿔줬다니까. 문제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바꿔줄 사람이 나중에 처음에 세상 못 바꿔주는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들었던 일이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냐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당시 법으로서는 공동묘지가 있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었대요. 지금은 알려야 돼. 근데 그 당시 법으로는 이걸 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예를 들어서 공동묘지나 이런 게 쓰레기장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실제 사안은 어땠냐면 알렸는데 깨알 같은 글씨로 알렸어. 깨알 같은 글씨로. 요만하게 조그맣게 써가지고. 그것도 뭐라고 썼냐면은 주위에 수십 개 묘원이, 묘지라는 소리 있잖아. 묘지라 그러자고 묘원이 있어. 보통 사람이 뭔 말인지도 몰라. 깨알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날려가가지고 법정에 가가지고 법원 앞에서 그 사람 데모를 했거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데모했을까? 그 깨 같은 글씨를 써서 데모를 했어. 판사님 이 글씨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그랬어. 그 똑같은 글씨를 써가지고 판사님 이 글씨가 건설에서 알렸다 그러는데 이게 알린 거냐는 거야. 싸웠거든. 나만 뉴스를 봤나? 안 보셨구나. 그게 진짜 그게 알린 거냐 알리지 않은 거냐 난리가. 왜냐면 알리지 않았잖아. 사기 분양이야.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그 당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그 참 세상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여러분, 쓰레기 매립장인데요가 그 조감들을 봤더니 숲으로 처리해놨다. 숲으로 매립장 예정지야. 지금은 숲인데 앞으로 뭐가 될 거라고? 쓰레기 매립장 예정지라니까. 그럼 여러분이 건설의 직원이면 알려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알리면 누가 분양받아? 여러분이 건설의 직원이면 일을 깨물고 알리면 안 되지. 일단 분양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분양 받는 사람 입장이라면 당연히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 입장에서는 판례가 뭐라 그랬다? 신의상 알릴 의무가 있다 그랬어.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백할 때에는, 자 동그라미, 근거는 뭐라고? 신의치.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신의치의 근거로 해서 고지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법에 있는 거 알려야 되죠. 당연히 법이 없어도 계약상 알려야 되기로 약속한 건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밌잖아요. 관습상, 조리상, 일반의 조리에 의해서 알려야 돼. 인간적으로 알려야 될 걸 알리라는 거지. 그래서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을 알려야 되는 무슨 의무가 있다고? 실시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알고도 안 알렸잖아. 사기 분양입니다. 사기 분양이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눈물 나게 많아. 분당에서도 그 아파트 옆에 그 좋은 아파트인데 변전소가 있어. 이렇게 분당에 변전소가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그 전기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변전소가 분당에 있는 전기를 다 공급해. 해필 위치가 그 좋은 아파트 옆에 있어.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처음에는 그 변전소가 출력이 높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이 출력이 높지가 않으니까 생활에 지장이 별로 없어. 전기아파도 많이 안 나오고. 근데 분당의 도시가 커졌잖아요. 출력이 올라가는 거야 이게. 중국 출력 올라가는데 그걸 건설해도 도중에 알았어. 건설 도중에 알았다니까 이게. 올라가는데 그거 알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난리가 났잖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어떤 소송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어. 건설에서 알고도 안 알렸거든. 또 도중이었어. 또 분양 당시가 아니라 또 도중이었거든. 그래가지고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큰 문제. 그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 아파트였거든. 어딘지 말은 못하겠는데 그 아파트 입장에서 안 참지. 이거 사기 분양이다 그래가지고 실제 많이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써먹는 판례들이니까 다 시험에 나옵니다. 다 알아두세요. 1번, 2번, 3번 다 시험에 나옵니다. 됐습니다. 자, 오른쪽의 판례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눈물 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 맞나 틀리나? 상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이 한전이에요. 한전이고 이 회사가 여기서 전기를 끌어다 써. 그렇죠? 근데 한전 직원이 좀 실수를 해가지고 지난 한 2년 동안에 전기료를 이렇게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이익을 보게 된 거야. 전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1억 내야 할 전기요금을 안 낸 거야. 회사가 알고 안 낸 게 아니야. 그냥 자기 회사는 부가대로 냈는데 부가를 잘못한 거지. 그러다가 한전에 직원이 바뀌었어. 여기 직원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직원이 봐도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에 2년 동안 너무 적게 부과한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추가 납부를 하라고 연락을 간 거야.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뭐라고 나올까? 기분이 나쁘잖아. 내가 알고 안 낸 게 아니라 이거 뭐 난 내란 거 다 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목돈을 큰 돈을 내라 그러니까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못 내겠다. 그리고 최소한 이건 너무 많이 깎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야.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 고등판사 뭐라 하냐면 인간적으로 깎아주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고등판사 절반만 내라 그랬다니까. 대법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뭔데 네 맘대로 깎아주냐 그래. 고등판사한테. 네가 뭔데 깎아주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한전이 실수한 건 맞지만은 실수한 건 추가 납부가 법에 근거가 있는 거야. 원래 뭔 추가 납부하는 당연히 근거가 있는 거니까 추가 납부하라고 추가 납부해야 되는 건데 왜 네 멋대로 깎아줘? 고등판사 왜 네 멋대로 깎아주는 거야? 고등판사 이상한 아니 갑자기 많이 내려 그러지 않냐 깎아줘. 신의적 근거를 든 거야. 판사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다고? 왜 네 맘대로 깎아주냐.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정당하게 성립한 것을 네 맘대로 깎아주면 안 된다는 거야. 함부로 칼 휘둘지 말라. 시험 2번이나 나왔어. 우리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 책에 집어넣어서 없었던 게 읽어볼게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성 책임을 공평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 측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을 고등법원이 그랬어요.
절반만 내라 그랬다니까 50%만 내라고. 제한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죠. 정기요금을 고등부모의 정한꼴이 돼버리잖아.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자 나왔으면 채권자가 한전입니다. 유의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형을 청구할 때 법원이 급부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함부로 깎아주면 안 된다. 막 니들 아니라고 고등공사 깎아줬는데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 다 내라 그랬어요. 고등공사는 이겨서 좋았는데 대법원에서 졌죠. 돈 다 내라 그래. 한전편을 들어줬습니다.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최근 판례잖아. 우리 시험도 나왔어요. 미주친구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는 모르면 멍 때릴 수 있다고. 잘 봐주세요. 자, 시행령칙의 파생원칙 볼게요. 그럼 좀 더 할게요. 사정병이 뭐냐면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계약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후 기초가 된 사정이 이제 끊고 예견할 수 없었다. 예견할 수 있었으면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중대한 변경으로 이제 끊고 당초 법률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뭐에 반할 때는 시행령칙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때는 끊고 그 법률의 내용을 뭐하자? 수정 동그라미 수정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 동그라미 수정을 조금 고치는 거고 해지는 나가리 시키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원칙입니다. 그걸 사정비 원칙이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민법에 보면 이 지료 증가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사정 변경 때문에 만들어진 개별 규정들이 있거든. 그건 있는데 사정 변경 원칙이라는 그 규정은 일반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학설을 믿죠.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뭘 인정합니까? 시행령칙의 파생 원칙으로. 그러니까 2조 2랑 시행령칙에서 파생하는 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행령칙을 근거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함부로 인정하면 아무도 안 지킬 거 아니야. 그래서 예의적으로 인정하는데 판례는요 2개를 나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밑줄 비계속적 계약 끝에 해체, 그다음에 계속적 계약 해지. 시험에 밥 먹듯이 나옵니다. 넘겨듣기 판례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 이걸 할 건데 첫 번째 1번 해제부터 할게요. 넘겨보세요. 그 해제에 관한 판례가 몇 번이냐면은 다음 페이지에 1번, 2번, 3번 묶어보세요. 1번, 2번, 3번이 이 사정비용적 계약 해제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설명 들어볼게요. 1번 판례 설명 들어볼게요, 여러분. 60년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두 사람들이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그게 자유당 50대 후반 계약서인가 보더라고. 그리고 잔금을 안 치르고 10년 정도 지난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중간에 또 문제가 있었냐면 또 화폐 교육도 한번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10년쯤 지나가지고 옛날대로 잔금을 주게 되면은 매도인 입장에서 너무나 싸게 파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계약서 쓴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돈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돈은 못 팔 것 같은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못 팔겠다 그랬어. 근데 매수인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서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을 주고 넘겨달라 그랬거든. 매도인은 이거 사정비용 원리를 내세워서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랬어.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대법원이. 어떨 것 같았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사정비용 쪽으로 왜 위험하냐? 그걸 인정하기도 아무도 계약 안 지킬 거 아니야. 그래서 1번 판례 매매 계약을 맺은 때와 잔득금을 지급할 때 사이에 정관 시일이 지나가지고 그동안에 화폐 가치가 변동이 극심했던 탓으로 매수인이 애초에 계약할 당시에 금액 표시대로 잔대금을 제공한다면 그동안에 앙등한 매매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지금 시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는 매도인은 너무 손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매도인으로 하여금 사정비용 원리를 내세워서 매매 계약을 해지했으면 권리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거기에 네 글자를 써놓으세요. 종래 부정. 옛날에는 안 된다 그랬어. 사정비용 원리를 내세워서 계약 해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종래는 부정했어. 이걸 인정하게 되면 아무도 계약 안 지킬 거 아니야. 2번 판례는 조금 말이 바뀌었죠.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벌써 결국 부정한 거죠. 그 정도는 안 된다. 좀 올랐다. 9년 지나 그건 해지 안 된다. 최근에 3번이 최근에 나온 거야. 자, 3번 판례 설명 들어볼게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청에서 제주도가 그 땅이 있었거든. 이걸 얘가 샀어요. 얘가 매수했는데 이 땅이 여러분 원래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이었어. 묶여있는 땅을 제주도가 해지한 다음에 나한테 판 거야. 이 사람이 사가지고 음침을 하려고 그랬어. 큰 가든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얼마 웃겼냐면은 이 그린벨트를 해지한 다음에 이 사람 땅을 팔 때 팔았다 그러니까 음침을 지을 수 있다 생각했잖아. 근데 그 다음에 땅을 판 다음에 이걸 뭘로 묶어버렸냐면 공공공지로 편입시켜버렸어. 공공공지란 말은 공공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음침 허가가 안 나와. 이해되셨죠? 그럼 매입자 생각해봐요. 그럼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잖아. 이해되셨죠?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게 처음에 좀 억울했어.
이 사람이 팔 때 기주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공적인 제한이 가해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라고 특약상이 써 있었어. 근데 설마 이 사람이 살 때 그게 이걸지는 상상을 못한 거야. 그러면 때 풀어서 팔았으니까 당연히 지을 수 있다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계약을 사인한 거라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음식 허가가 안 나면 땅이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몰라달라고 그런 거야. 이유는 뭘 들어가죠? 사정 변경. 예상할 수 없었던 변경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해달라고? 물러달라고 그랬다니까. 그럼 그전 같으면 대법원이 뭐라 그랬을까? 안 된다 그랬을 거 아니야. 종래 부정했잖아. 그런 권리 안 생긴다 그랬으니 이번에는 말을 바꿔. 이렇게 바꿉니다. 자, 저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고 책을 볼게요. 원래 계약은 지켜져야 되는데 그 예의로서 사정 변경 원칙을 해지할 수 있대. 근데 그때 사정 변경은 계약의 기초가 객관적 사정이 되는데 음점을 짓냐 마냐는 네 개인적 사정이래.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뭐냐면 해지할 수 가능성은 이제 실제 받아준 적은 없어. 받아주진 않았어요. 하여튼 가능성 인정했기 때문에 인정했다 그러죠. 읽어볼게요. 사모플랜 시험 잘 나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계약 성립 당시에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으니 현재 사정 변경이 생겼고 그러한 사정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 갑의 잘못이 아니죠.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끊고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으로 인정한다면 시내 측 현지 반환의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끊고 자 굵은 글자 계약 준수 이해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깜짝 놀라요. 그전에 부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 인정이라 써놓으실래요? 그 2007년도도 최근입니다. 최근 인정. 계약 준수 계약은 지켜야 한다 그 말이잖아. 안 지켜도 된다. 이해로서 인정해서. 중요한 그 다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는 것은 계약을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을 말하는 거다. 객관적 사정 O. 일방 당사자 주관적 X, 개인적 X.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네가 음점을 짓는 것은 주관적 사정이라 그랬습니다. 해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갖고 있으라는 소리야 그냥. 너무 억울하지 않나?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 교수님들. 인정해 주려면 이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해줬잖아.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됐고. 자, 4번에 사정 변경 보증 해지를 진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칠판 봐보실래요? 지금은 안 그래. 큰 회사들은. 근데 조그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큰 회사도 그랬다. 저 회사 이사야 내가. 회사는 예를 이사란 게 있는데 이사란 직업은 임원들은요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3년 임기 보통 3년이거든. 주총수 선임이 돼 내가 이사로. 그럼 내가 이번에 목숨 몇 년짜리 3년짜리거든요 목숨이. 3년 뒤에 또 선임 받아야 돼.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사가 승진한다면 보통 한 번이야. 이게 다 50대 초반 옷을 벗어. 굉장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승진 안 하려고 그러잖아. 승진하면 바로 3년 뒤에 옷 벗어야 된다니까. 갑자기 사장이 나를 부르는 거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좀 돈을 빌리는데 보증 좀 사달래. 그럼 여러분 보증 서 안 써? 안 쓰면 나는 바로 3년 뒤에 옷 벗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기대하는 거지. 그래서 보증을 쓴 거야. 근데 회사가 주로 돈을 빌릴 때는요 50억 이렇게 빌리는 게 아니야. 딱 액수를 정해서 빌리는 게 아니라 금보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최고액을 딱 정한 다음에 50억 그 안에서 빌렸다 갚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해되죠? 보통 그렇게 빌려. 삼성 같은 큰 회사도 삼성이 그 주거래은행이 아마 하나은행 그쪽일 거야. 그러면은 삼성은 1년에 200조가 넘는 현금이 들어오지만 그게 미스매치가 생기잖아. 그럼 삼성도 이런 데다가 보통 20조 몇 조 이렇게 걸어놓고 필요하면 바로바로 빌려 쓰고 돈 들어오면 갚고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내가 빌린 그 보증선 액수가 계속 변동한다 이런 게. 그걸 우리가 금보증, 또 계속적 보증이라 이런 걸 보고. 그래서 보증을 쓴 거야. 근데 3년 뒤에 나 잘려버렸어. 나는 내가 보증을 쓸 때는 뭘 예상했어요? 내가 연임 될 거라고 예상하고 보증을 쓴 거잖아. 내가 잘려버렸다니까. 예상할 수 없었죠. 중대 안 중요해. 이것보다 중대한 게 있나? 여러분 내가 회사 다닐 때 회장님이죠. 회사 그만두면 이씨야? 그 다음부터 그냥 이씨잖아. 회사 다닐 때 회장님이지.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은행에 들린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지난번에 보증 쓴 거 있잖아. 그거 해지하겠다는 거야. 될까? 조금 전에 해제의 경우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종래 부정하다가 최근에 인정하는 걸 받겠다 그랬잖아. 이해됐죠? 그 제주도 땅 사건 같은 경우 방금 같은 해지 있잖아. 이건 어떻게 했을까? 이건요 줄곧 인정이야. 한 번도 부정한 적 없어. 왜 그랬을까? 대법관도 월급쟁이야. 대법관 월급쟁이 비리를 아는 거야. 잘리셨어요? 해지하셔야죠. 이해되셨죠? 앞으로 돌아오세요. 앞으로 돌아오시면 2번 봐보세요. 계속적 계약이라 이런 거 보고 해지 있잖아. 앞에 예컨대 회사 임원의 주의에 있기 때문에
회사 요구로 부득이 회사 제3자사의 계속적 거래를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 그걸 계속적 보증이라고 그럽니다. 그 회사 퇴사 동그라미, 퇴사했는 게 중대한 사정 변경이잖아요. 임원의지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이 현재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밑줄 사정률을 뭐 할 수, 해지할 수 있다. 써놓으세요. 줄곧 인정. 옛날에 얘는 종래 부정 최근 인정이 아닙니다. 얘는 계속 줄곧 인정해 왔어. 여러분 월급쟁이 비위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회사 다닐 때 보증서가 다 뭐 할 수 있다고? 해지할 수 있어요. 자, 넘기셔서 판례 볼게요. 판례 3번 봐보실래요? 4번. 사정병률 이후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처럼 이게 계속적 보증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채무액이 불특정인 거. 그래서 불특정 보증이라는 말도 써요. 불특정 동그라미, 계속적 시험에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죠? 보증 동그라미. 그 하나는 봐. 잘 보세요. 이 사람 보증 쓴 건 맞는데요. 이게 어떤 보증이냐면 특정 보증이야. 확정 보증이야. 불특정 보증이 아니라 변제에 특정되어 있는 확정 채무로 보증 쓴 거잖아. 이건 해지 안 됩니다. 이건 내가 그만뒀다 그래서 빚이 들쑥날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정 안 합니다. 이사적으로 사임했었더라도 사정병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어? 그걸로 장난치지. 그게 계속적 보증이냐? 확정 보증 그걸로 장난치겠죠. 계속적 보증 해증이 되는데 특정 보증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4번 판례고 시험에 우리 시험에도 서너 번 나왔어요. 벌써 잘 알아두세요. 됐죠? 자,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자, 오른쪽 2번 볼까요? 시효 원칙은 뭐냐면 효력 상실이 줄여서 시효라 그러거든. 그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권리자 동그라미. 권리자가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대요. 그다음 2번 상대방 동그라미. 상대방 이제는 권리를 행사할 걸 믿었대. 정당한 사유라 그래요. 권리자 장기간 권리 불행사,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새3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결과가 인정이 되면은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걸 실효됐다 그럽니다. 실효 원칙이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권리 행사 안 하면 실효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판례 3번 봐보세요. 3번. 여러분 인지청구권이 뭘까?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해 못할 거야. 인문 강의도 좀 하긴 했는데 인지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인지가 혼외자가 부모를 찾는 걸 알고 인정한다고 인지라 그랬잖아. 내가 혼외자야. 그다음에 나를 낳으신 친아버지가 있어. 친아버지가 나를 하는 걸 인지라 그러고 나는 인지를 청구한다 그러거든. 이해되셨죠? 그럼 여러분이 인지 예를 들어 이렇게 가상입니다. 회장님이 젊었을 때 좀 이렇게 딴짓 살림하셔가지고 회장님이 미국에 딸이 둘이 있었어. 하나의 이름이 수정이야. 크리스탈이고 하나가 누구더라? 둘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뭐 영화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영화 배우라고 그러는데 애를 낳고 다 미국으로 간 거야. 여기까지가 됐죠? 그때 50억씩을 줬어. 딸 하나씩 50억씩을 주고 이게 인지를 안 해준 거지. 인지를 안 해주고 사회 밖으로 노출 안 시키고 그냥 50억을 줬어. 그 회장님이 재미있는 분이 뭐냐면 그 막내 아들인가 하는 엄마가 일본 여자거든. 걔는 인정했어. 걔는 엄마가 지금 본부인하고 다르고 일본 여자다 인정을 하고 회사도 미리 띄워주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회사 말아먹을 때도 형들이 많이 도와줬어. 걔는 처음부터 오픈이 돼 있었어. 일본 애가 낳은 우리 회장님 아들이라고. 근데 그 딸 같은 경우는 오픈이 안 돼 있었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50억씩을 주고 여러분들 제가 지어낸입니다. 진짜 애가 아니라 줬는데 그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상소를 받았는데 오빠들은 막 조 단위로 상소를 받는 거야. 그럼 난 생각해봐. 나는 지금 얼마 받았다고? 50억. 벌써 10몇 년 전 이야기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저는 50억 받을 때 인지청구를 포기했어. 아버지 안 찾겠다고 포기했단 말이야. 그 당시 큰 돈이. 지금 생각해 그 돈이 큰 돈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인지청구 소를 제기한 거야. 아버지 돌아와서 2년 안에도 가능하거든요. 국가를 상대로 검사를 상대로 하는 거야. 소를 제기해서 하니까 그 회장님 변호사 뭐라고 주었냐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권리 행사 안 했다는 거야. 10몇 년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이인청구를 행사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인청구를 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해서 실효원칙에 걸려서 권리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니까. 말이 맞을 것 같아. 이 말이 맞아 틀려? 그래서 하잖아 지금. 오랫동안 권리 행사 안 했고 회장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죠. 권리 행사 안 할 거라고 믿을 만한. 근데 지금 와서 권리 행사하는 것은 내 입장에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잖아. 그럼 실효원칙을 주장하는 거 맞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판사는 뭐라고 받았을 것 같아? 자, 결론 이겁니다. 뭘 생각이죠? 판단 내려봐요. 결론 이거야. 대법원 뭐라고 말했냐면은
보통 모든 권리가 다 실효원칙에 걸린다 그래서 기본적 원칙은 걸리는데 이인적권은 안 걸려. 왜냐면 이인적권은 뭐야? 핏줄을 찾는 권리야. 핏줄. 혈육에 관한 권리라니까. 이런 권리는 뭐가 안 돼? 절대 실효되지 않는다 그랬어. 회장님 살아계실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돌아가셔도 2년 안에 할 수 있는, 법에 굉장히 길게 돼 있거든. 그건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돈 받고 입담으로 실효되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판례 3번입니다. 이인처권은 본인의 전속적 신분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했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자, 이인처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실효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 지금이라도 뭐 할 수 있다고? 회장님을 내 아버지라고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죠? 됐죠? 자, 넘기셔서 다음 주에도 또 같이 이어서 볼 텐데요. 오늘 마지막 그 모순행위까지 좀 보고 갈게요. 하나만 더. 모순행위는 뭐냐면 전에 했던 말과 모순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행하는 행위와 모순되는 후행위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선행행위로 말미암은 신뢰를 침해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후행위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걸 모순행위라 금지라 그러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모순행위 금지는 독일어를 번역한 거고요. 금반언이라는 것은 그 말에 반대되는 거 금지한다는 소리거든. 영미법상 개념이야. 근데 웃긴 건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개수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금반언 원칙이 우리 조문에 나옵니다. 금반언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 셋째 줄에 나와 있죠. 영미법상 뭐 똑같은 거라고? 금반언, 에스토펠 번역도 유사한 겁니다. 그 시험에 금반언의 말이 잘 나와. 독일법을 베끼는 우리나라는 판례가 모순행위 금지라는 말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실제 판례는 뭐라고 그런다고? 계속 금반언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 말이 같은 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만 그래. 여기서만. 전에 했던 말하고 반대되는 금지한다는 게 금반언 원칙입니다. 되셨어요? 판례 1번 체크해 볼래요? 내가 사용자로 잘릴 때 퇴직금 받았거든요. 받을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고맙다고 나왔어. 환송이까지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걸 오랜 기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다투는 거 있잖아. 그건 인정 안 해줍니다. 받을 때는 왜 그때 그 말 안 했냐는 거지. 그래서 금반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근데 이때 그냥 금반원칙에 반한다 그러면 되는데 꼭 우리 판례가 신의칙이나 금반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인정 안 해준다. 제일 많이 써. 이제 판례도 많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 여기에 관한 판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갈게요. 오른쪽에 8번을 볼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어. 자, 예를 좀 들어볼게요. 금방 이해가 맞춰보세요. 제가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대학병원 의사실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레지던트였을 거야. 했는데 집안은 장남이었어요. 근데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결혼을 되게 좀 웃겨서 상황이 뭐냐면 자기가 주치의하던 환자 보호자 환자 딸이랑 결혼했어. 참 희한한 케이스죠. 왜냐면 자기 환자가 오래 병원에 입원했다 보니까 계속 간호를 해야 되는데 그 자식들이 간호를 안 하는데 딸내 먼저 간호를 하는 거야. 다른 자식들은 오지도 않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게 막 그 동정심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친해지다가 자기 주치의잖아. 그러다가 얼굴 한 1년 반 보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게 되고 호감이 생겨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래. 집안에서 반대가 난리가 났지. 큰아들이고 이 집이 굉장히 부잣집이야.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큰아들 불러다가 네가 그렇게 결혼하려면은 너는 상속을 포기하라 그런 거야.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고 포기서를 내밀었어. 그럼 여러분 그때 포기서 써야 돼 말아야 돼? 어? 상속을 포기하고 사랑을 찾아야 돼? 아니면 사랑을 포기하고 상속을 받아야 돼? 상속 받으려서 한 100억 정도 돼. 사랑은 또 오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그것도 도장을 찍은 거야. 상속 안 받겠다고. 근데 이게 이제 그 아버지 화를 돋군 거야. 아버지를 설득할 생각을 안 하고 도장을 찍으란다고 하다 도장을 찍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화가 이렇게 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5년 동안 아들을 안 봤어. 그동안에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데도 안 봤어. 5년 엄마도 안 보고. 그래서 5년을 지났는데 이제 벌써 마음이 좀 손자가 보고 싶을 거 아니야. 돼가지고 이해됐죠? 손자를 보러 갔더니 병원 앞에서 반지하방을 살고 있는 거야. 찌가 나 화가 치밀할 거야. 그래서 용서할까 막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 상황에. 그때 큰아들이 상속 포기한 큰아들 있잖아. 내가 상속 받으면 100억 정도 돈이 들어온다니까. 상속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때 상속을 주장하게 되면 그 전에 상속 포기했던 거랑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럼 금반원죄에 걸리겠죠. 금반원죄는 전에 했던 말과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 그냥 100억 포기해? 안 받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큰아들이 상속을 주장했어. 나도 상속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작은아들이 뭐라고 그래? 형은 상속을 포기했지 않은데 지금 뭐 딴소리 하냐는 거야. 형의 상속권 주장은 근본오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허용될까 안 될까? 이 함정이 있어서 무슨 함정이 있었냐면 여러분, 상속 포기는요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하셔야 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해야 상속 포기로서 인정이 돼요 우리 법에서. 아버지 살아계신 상속 포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얘는 상속 포기한 거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아버지 살아계실 때 포기해서 써준 거잖아. 아버지한테 써준 거기 때문에 그건 휴지곡이라니까. 그럼 얘는 상속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오직 걸리지 않는다고. 상속 받을 수 있었어요. 제가 좋은 거 가르쳐줬죠? 집안에서 반대는 결혼할 때는 상속 포기해서 써달라 그러면 뭐요? 써주세요. 공중도 해주세요. 공중도 10장이나 써주세요. 나중에 뭐 할 수 있어? 상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례 8번입니다. 상속인 중에 1인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피상속인에 대해 상속을 포기하려 약정했습니다. 했다 할지라도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포기하지 아니한 이상. 자, 무슨 말이야? 상속 포기는 언제 해야 한다고? 상속 개시 후에 하셔야 된다니까.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근데 그게 안 했다면은 이 사람은 상속 포기한 적이 없죠. 따라 상속 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따라 권리 남용도 아닙니다. 신의식에 반하지도 아닙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작은아들이 주기 싫어가지고 대법원까지 싸웠다니까. 근데 큰아들이 이겼어.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방금 봤던 우리 이 판례하고 이인적인 판례는 좀 우리 상식과 좀 어긋나잖아. 하여튼 상식과 어긋나는 건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면 내가 방금 예를 들어줬잖아. 거기에 맞춰. 그걸 상식하게 외우라고. 여러분이 큰아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상속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이 그 미국에 있는 저 크리스탈 작은 딸을 생각해봐. 나는 50억, 큰오빠는 1조.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잖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도 억지로 외워야 돼. 그래야 외워줍니다. 갑자기 또 큰오빠 입장에서 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50억 받아갔더니 그렇게 생각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시간에 우리 그 판례 12번까지 있잖아. 상당모를 또 할 겁니다. 하나씩 다 해야 돼. 시험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